1592년 4월, 조선의 역사가 영원히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건너온 수십만 대군이 한반도를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0일이라는 믿기 어려운 짧은 시간 안에 조선의 수도 안양이 일본군에게 함락되는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0년 동안 평화를 누려온 조선은 왜 이토록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비극의 첫 장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부산 앞바다의 검은 도대 함선 700여 척이 나타났을 때 조선의 국민들은 그것이 7년간의 참혹한 전쟁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략 전쟁이 아닙니다. 한반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침이자 동아시아 국제 질서 전체를 뒤흔든 임진왜란의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이전 200년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조선은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전면적인 대규모 외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1392년 건국 이후 조선은 유교적 문치주의를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았고 보다 문을 숭상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성리학을 숭상하는 조선에서 무관은 문관보다 항상 낮은 대우를 받았고 군사기술과 전략에 대한 연구는 갈수록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200년의 긴 평화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실전 경험이 전혀 없었고 병법서는 책장 속에서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조선의 군사제도였던 오위제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했을 뿐 실제로는 군역을 피하려는 꼼수와 부패로 인해 이미 형해화되어 있었습니다. 지방 군현의 병사들은 농민들로 이루어진 오합지졸에 가까웠고 활과 창으로 무장한 이들은 일본군의 조총 앞에서 속수무책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조선 조정이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다는 사실입니다. 1590년 조선통신사 황윤길은 일본에서 돌아와 반드시 병난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정반대 보고를 올린 부사 김성일의 말에 조정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외인들이 침략할 뜻이 없어 보였다는 김성일의 보고 뒤에는 당파 싸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황윤길은 서인, 김성일은 동인이었습니다. 이렇듯 당파적 이해관계가 국가안보 판단마저 흐려놓는 상황에서 조선은 문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수십 년간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한 사내가 더 큰 야망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농민 출신으로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에서 시작해 일본 전체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0년 마침내 전국 통일을 완수한 뒤 대륙 진출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히데요시의 목표는 단순한 조선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명나라를 정벌하고 중국 대륙 전체를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정명가도,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조선은 길을 빌려달라는 이 요구는 사실상 조선에게 복속을 강요하는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전국시대를 통해 단련된 백전노장들을 앞세웠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가토 기요마사, 구로다 나가마사 등 최정예 다이묘들이 침략군의 선봉에 섰습니다. 일본군이 보유한 조총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상인에게서 전래된 화승총을 일본은 반세기 동안 독자적으로 개량의 전쟁의 주력 무기로 발전시켰습니다. 전국시대를 거치며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총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고 그 총기 전술 운용 능력은 당대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조선의 주력 무기는 여전히 활이었습니다. 조선의 각궁은 세계적 수준의 명품이었지만 조총의 사정거리와 연사력 앞에서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히데요시가 동원한 병력은 총 15만에서 20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당시 조선 전체 인구의 3에서 4%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1592년 음력 4월, 히데요시는 마침내 침략 명령을 내렸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592년 음력 4월 13일, 부산 앞바다에 일본 함선 700여 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한번대 약 1만 8천 명이 그 선봉에 섰습니다. 당시 부산포를 지키던 경상좌수사 박홍은 밀려드는 적선을 보고 싸우는 대신 도주를 선택했습니다. 이 첫 번째 이탈은 전쟁 초기 조선군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도망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산진 첨사 정발은 불과 수백 명의 병사들과 함께 수만 명의 일본군에 맞서 결사항전을 택했습니다. 정발은 부산진성의 성문을 굳게 닫고 병사들을 독려하며 끝까지 싸웠습니다. 후대 기록들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활을 쏘며 적에게 맞섰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은 조총 사격으로 성벽 위 수비군을 제압한 뒤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활력의 절대적 열세 속에서도 조선군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산진성 전투에서 일본군은 소규모 수비대의 저항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병력을 소모했습니다. 조선 병사들이 활을 쏘는 솜씨는 여전히 출중했고 성벽의 이점을 살려 일본군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격전 끝에 부산진성이 함락되었고 정발은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39세였습니다. 정발의 죽음이 더욱 비통한 것은 그가 이미 수차례 경계 강화를 조정에 요청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정의 무관심이 한 용장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부산진이 함락된 다음 날 일본군은 동래성을 향해 곧바로 진격했습니다. 동래부사 송상현이 그 성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래성 전투는 임진왜란 초기 가장 치열한 격전 중 하나였으며 훗날 동래성 전투도라는 그림으로 기록될 만큼 조선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전투였습니다. 일본군 장수는 성문 앞에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길을 비켜달라. 전칙전에 부전칙가도는 나무패를 던졌습니다. 송상현은 즉시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사역가도난 고 응수했습니다. 이 8글자는 후대의 조선 선비의 절의를 상징하는 문구가 되었습니다. 동래성 전투에서 조선 군민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노비와 양반, 군인과 백성이 함께 성을 지키기 위해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조총 활력 앞에 동래성도 결국 함락되었고 송상현은 관복을 갖춰 입고 자리를 지킨 채 적의 칼을 맞아 순절했습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군 장수 고니시는 용감하게 싸운 적장 송상현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의 시신을 예를 갖춰 묻어주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적장조차 인정한 송상현의 기계는 이후 조선 백성들에게 전해지며 저항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지만 그는 역사에서 이겼습니다. 부산진과 동래성이 차례로 함락되는 동안 경상도 일대의 조선군은 거의 전의를 잃고 무너졌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도망친 장수들이 속출했습니다. 경상저도 병마절도사 이각과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조대고는 군대를 버리고 도주했고 이로 인해 영남 방어선이 순식간에 붕괴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세 갈래 길로 나뉘어 북상했습니다. 고니시의 한 번대는 서쪽대로, 가토이 두 번대는 동쪽길, 구로다의 세 번대는 중앙 추풍령 방면을 택했습니다. 각 부대는 서로 경쟁하듯 빠르게 북진했습니다. 먼저 한양에 입성하는 것이 히데요시에 대한 충성 경쟁이자 자신의 공적을 세우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경쟁적 북상이 일본군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했습니다. 단순한 전술적 진격이 아니라 명예를 건 질주였습니다. 조선군의 첫 번째 대규모 저지 시도는 충주 탕금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도순변사 신립장군이 배수진을 치고 기병전으로 일본군을 맞섰습니다. 신립은 조선 최고의 명장으로 손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병의 기동력을 살리는 배수진 전술은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 보병 앞에서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탕금대 전투에서 조선의 정예 기병대는 일본군의 일제 조총 사격에 괴멸당했고 신립은 달천 강물에 몸을 던져 순절했습니다. 이제 한양을 막을 마지막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탕금대 패전 소식이 한양에 전해지자 조선 조정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신들은 도성을 사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임금을 모시고 피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선조 임금은 결국 한양을 버리고 몽진을 결심했습니다. 음력 4월 30일 새벽, 비가 내리는 어둠 속에서 임금의 행렬이 창덕궁을 빠져나갔습니다. 왕이 도성을 버린다는 소문이 퍼지자 한양 백성들은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백성들은 도망치는 임금의 가마를 막아서며 울부짖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임금이 떠난 직후 한양의 일부 백성들이 경복궁과 창덕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왕실 로비 문서를 보관하던 장례원과 형조가 특히 집중적으로 불탔습니다.
노비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를 없애기 위해 방화했다는 기록이 역사서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탈이나 방화가 아니었습니다. 200년간 쌓인 지배층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사회적 저항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선조의 몽진 경로에서도 비극은 이어졌습니다. 지방 수령들이 제공해야 할 물자와 호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임금의 행렬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다시 의주까지 이어지는 선조의 몽진 경로는 한나라 임금이 얼마나 처절하게 도피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몽진 행렬의 식량이 떨어지자 도중에 민가의 쌀을 강제로 징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백성을 두고 떠나는 임금이 남은 백성에게 마저 짐을 지운 셈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선조의 몽진을 두고 오늘날까지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명나라 원병을 끌어들이기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었다는 시각과 무책임한 도주였다는 비판이 공존합니다. 선조가 떠난 한양에는 여전히 수십만 명의 백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보호도 없이 적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일부 뜻있는 관료들과 백성들이 도성 방어를 시도했지만 지휘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 노력들은 조직적인 저항으로 이어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선조가 도성을 떠난 지 이틀 후인 음력 5월 2일,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일본군이 마침내 한양에 무혈입성했습니다. 전쟁 발발 20일 만에 한양 함락기 속도는 침략에 참가한 일본군 장수들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만큼 경이로운 진격이었습니다. 고니시의 한 번대가 경복궁 앞에 선 것은 부산에 상륙한 지 불과 19일 만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약 20km를 진격한 셈으로 보급을 이끌며 이동하는 대군으로서는 경이로운 속도였습니다. 한양 함락의 충격은 단순히 도성을 잃었다는 것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조선이라는 국가의 권위와 체계 자체가 해체되는 것을 온 백성이 눈으로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은 이미 불타거나 약탈당한 뒤였고 일본군은 그 폐허 위에 자신들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500년 역사를 가진 왕도가 점령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역설이 있습니다. 일본군의 지나치게 빠른 진격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 약점이 됩니다. 너무 빠르게 북진한 탓에 보급선이 길게 늘어났고 후방의 각지에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은 조선군과 의병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전세를 뒤집는 씨앗이 됩니다. 한양이 함락된 뒤에도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첫 20일은 조선이 얼마나 전쟁에 대비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거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발과 송상현 같은 이름들은 패배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이 빛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전쟁의 비극은 단순히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조선 백성이 사륙과 약탈, 강제 연행의 공포 속에 내던져졌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임진왜란 초기 조선의 참패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200년 평화로 인한 전투력 상실, 당파 싸움으로 인한 경보 무시, 그리고 조총이라는 신무기에 대한 전술적 대응 실패입니다. 그러나 같은 역사학자들은 조선이 결코 최후까지 무너지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이순신의 해전 승리, 각지의 의병 봉기, 명나라의 참전이 전세를 뒤집는 장기 항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쟁의 패배만이 아닙니다. 패배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싸운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진에서 죽어간 이름 없는 병사들, 동래성의 노비와 백성들,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지방 관료들, 임진왜란의 진짜 영웅들 가운데 상당수는 역사 기록에서 지워진 이들이기도 합니다. 정발과 송상현의 이름이 오늘까지 우리 역사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 곁에서 함께 싸우다 쓰러져간 수천 명의 이름들도 마땅히 기억되어야 합니다. 임진왜란은 조선에게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평화가 오래될수록 전쟁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정치적 다툼이 국가 안보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불과 반세기 후, 이번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또 다른 강대국의 대군과 함께 다시 한번 시험받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절망적인 전세를 역전시킨 임진왜란의 반격을 다룹니다. 23전 23승의 불패 신화를 쓰며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이 드디어 등장합니다.